자, 해볼까요? 오늘은 박성훈 원장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네, 네. 그러시죠. 선생님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미국 트레이닝도 가셨고 해외에서 학술 활동도 정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일단 이 얘기를 왜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삶의 질 의학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 의학이라는 개념을 아시게 되면 그 시각으로 의사를 바라봤을 때 아, 저 의사가 나에게 좀 더 좋은 의사이겠구나 아니겠구나라는 감을 느끼기 쉬울 거예요. 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좋은 의사 찾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삶의 질에 관심이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찾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의사를 만났을 때 느낌을 받을 거잖아요. 혹은 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찾아보고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람의 양력도 찾아보고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이 기본이 되고 그런 정보들을 바탕 우리가 만났을 때 습득하게 되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혹은 분위기를 느낀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종합을 해서 환자에게 느낌을 주거든요. 저 사람은 너에게 괜찮은 의사일 거야. 저 사람은 아니야. 도망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박성훈은 나쁜 사람이야. 뭐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그냥 그래.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을 줄 테니까 그렇다면 그 의사의 삶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의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샘플이 되는 의사의 삶을 하나 분석해서 조각 낸 다음에 말 그대로 해부한 다음에 그걸 펼쳐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의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박성훈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의사의 삶은 이러했어. 일단 최소한 이건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걔는 이렇게 살았던데 이 사람은 이렇네. 혹은 아 이게 의사들의 삶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즉 제 삶에 지나왔던 과정 자체가 정보화돼서 그 정보가 청취자분들의 느낌을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느낌의 절반은 사실 우리 기억에서 오거든요. 그 기억이라는 것은 정보이고요. 그래서 그 편린을 좀 단초를 제공하고자 제가 지나왔던 삶을 이제 돌이켜 볼 텐데 미국 트레이닝 갔던 거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해요. 미국 트레이닝 가신 거? 그때가 언제였죠? 이제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짓말. 더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됐을 수도 있는데 그때 11년? 12년? 그러면 기억도 2000년대? 가물가물해요. 예. 네.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 제가 전문의 면허 따고 잠시 대학병원에 이제 펠로우 생활하다가 네. 개원과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항상 먹고 사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렇게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집이 어려워져서 아. 대학교 1학년 때가 IMF 시절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에는 과외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학비를 그렇게 버셨어요? 학비도 그랬지만 생활비 생활비도? 주로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고 원래 이제 고향 대구인데 기숙사 생활했지만 그쵸. 한창 친구들도 많이 만날 나이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랬으니까 용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계속 이제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면서 과외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성적 관리하느라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뭐 성적이고 뭐고 일단 친구들이랑 술 마셔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정신 덜 차렸어. 뭐 이렇게 뭐라도 좀 하려면은 용돈이 필요한데 이제 없었으니까 생활비 벌려고 이제 과외하고 계속 그랬죠.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그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만큼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빈곤이 있었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되게 핫하던 확대 수술하는 병원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여러 이 병원 저 병원 다녔지만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한 2년 반 동안 한 1,500케이스 가까이 수술했었으니까 되게 많이 했었죠. 괜찮았어요. 뭐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는 급여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음경확대 수술은 환자가 아파서 받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저는 원래 비뇨기과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우리가 다 하는 과거든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내과는 진단을 주로 하고 외과는 내과에서 진단받은 사람들을 수술하는 과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지만 진단을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나 뭐 이렇게 비뇨기과나 이런 과들을 저는 좋아했던 이유가 진단부터 치료까지 의사가 제가 다 결정해요. 모든 걸 다. 당신 이런 질환이고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의학적 개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질환을 보는 거에 대한 치료자로서의 즐거움을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질환을 치료하고 싶어. 두 번째는 확대 수술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10년 뒤면은 이거에 대한 한계를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것 같다. 지금은 의료 소비자들이 잘 몰라도, 왜냐하면 제가 의료사고는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확대라는 게 실제로 그래요. 뭐 나중에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료들도 확대 수술에 적합한 재료가 없어요. 향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럴 것이고. 그래서 10년 뒤면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지만 여튼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운 수술을 하고 싶다. 그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배워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이미 과를 정하신 거죠? 그럼 비뇨기과로. 그렇죠. 전문이 그쵸. 따고 나서 이제 간 거니까 비뇨기과 전문이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전부터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전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대구에 살던 동네 옆에 K2 비행장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미군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뭔가 미제 혹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미국이 되게 궁금했고 제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뭔가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레전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의학 교육을 받을 때 미국에 대한 동경이 더 강화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아까 그 1년 반 동안 연수를 하시고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실제로 제가 레전트가 돼 보니 세계 학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 최고라고 치는 게 미국에서 있는 비뇨기과 학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유럴로지컬 어소시에이션, 미국 비뇨기과 학회죠. 그래서 거기서 매해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크고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차 때 손들고 따라갔어요. 제 돈 내고. 너무 가보고 싶어서 AUA를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일단 학교 규모 자체가 달라요. 운동장을 하나 빌려놨어. 무슨 스테디움 같은 코엑스 전체를 하나 빌려놓은 것 같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에서 몇 명이 모이는데요? 수만 명이 모이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니까. 진짜 비뇨기과 의사들의 축제라고 해도 될 만한 곳이었어요. 비뇨기과 의사들끼리 들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텐데 사실 한국에서는 비뇨기과가 잘 나가는 과는 아니에요. 환자들은 잘 모를 수도 뭐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의사들끼리는 잘 나가는 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손꼽히는 그런 과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쟁률로 볼 수 있거든요. 레전트 경쟁률로 볼 수 있어요. 비뇨기과 올해 레전트 2명을 뽑는다. 그럼 몇 명이 지원하느냐. 경쟁률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항상 경쟁률이 2대1, 3대1, 4대1 이렇게 가요. 굉장히 거기서는 인기가 높아요. 왜? 인컴이 좋으니까 수입이 좋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이해해보면 돈을 많이 버는 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회가 그렇게 융성할 수가 있어요. 왜? 제약사나 기구회사나 여러 다른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순환이 되는 거죠. 산업이 크니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고 관심들도 많고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여튼 미국 학회를 갔더니 새로운 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게 많다는 건 치료법, 의학적으로 앞서 있는 게 많죠. 우리나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도 들어오는 게 좀 느려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 식약처가 굉장히 엄격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3년차 때 그 레전트 형들의 미움을 잔뜩 받으면서 또 갔죠. 그리고 나서 개원가에 나와서도 뭔가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원가 나와서도 계속 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해서도 AUA를 갔었고, 그러니까 개원하고 나면 개원가에 나오고 나면 보통들은 돈 버는 거에 더 집중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조언을 받아요. 너 가진 기술로 공부 오래 했잖아요. 뭐 6년 공부하고 5년 그 수련 기간 거치고 뭐 몇 년 했으니까 그러면은 10몇 년 한 거 가지고 이제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엇나갔으니까 항상 근데 딱 했으니까. 개원을 해도 그렇게 나가는 게 수입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어쨌거나 본인의 시야가 더 커지고 인맥도 넓어지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그 전문의의 어떤 이력이나 경력 혹은 정보가 돼서 환자들을 더 불러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영되질 않죠. 아, 학회를 그래요? 나갔다 왔다는 것 자체로는 어렵고, 학회라는 공간은 사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관광객이에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들으러 가는 그 많은 관중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어떤 가수의 콘서트를 가면 콘서트 갔던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뭔가 관계가 생기거나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기 어렵죠. 그 가수면은 내가 이런 공연을 했노라라는 걸 가지고 내 프로필이 되고 내 그 전적이 되지만, 내가 그 가수의 공연에 참가했다는 거는, 참석해서 관람객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술 대회에 가서 어떤 누군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는다든지, 그렇죠? 누군가의 논문을 발표한 걸 듣는다든지, 그러면 어쨌거나 정보 입수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부가 되는데, 그러면 환자를 대하거나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선지기 기술로 그때 필요한 것은 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환자들이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네. 이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저는 환자들이 알아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더 아는 게 좋을 것이다. 제가 이 분야에 말 그대로 얼마나 정통한지 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무지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음. 무지라는 거는 모른다는 게 아니고 알 수 없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정보를 아주 투명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역량 강한 거지 홍보를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군요. 거의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뭐 가령 학회 갔다 온 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의사들 같은 경우에 수입으로 직결된다면 다들 학회를 가겠죠. 하지만 그러질 않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가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보험 시스템은, 의료 제도는, 문화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의사 면허 따고 잘 병원 운영하다가 한국에 와서 진료를 했는데 잘 안 돼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미국 돌아갔다더라,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단순했어요. 제가 되게 어리숙했던 거예요. 지금도 어리숙하지만 순진한 거예요. 잘 알고 내가 더 많이 알면 내가 환자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가다가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듣게 돼요. 미국에 가서? 네, 그러니까 그때는 3피스 수술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각이 3조각이니까 3피스라고 그랬는데 핸즈온 코스라고 당시에 이제 학회 AUA는 미국 비뇨기과 학회는 참석하는 것도 참석비가 비쌌어요. 뭐 한 80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핸즈온 코스는 2시간짜리인데 2시간짜리 코스 하나가 8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학회 전체를 참석하는 것만큼의 돈을 내고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싸면 좋은 줄 알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던 주제기도 했고, 그래서 참 이제 들었었죠. 그러니까 막 팽창 임플란트도 강의하고 인공요도 괄약근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비뇨기과에서 임플란트를 이식해서 치료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몸에 뭔가 이식하는 수술들이 다들 되게 까다롭거든요. 감염이라는 첫 번째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으면서 좋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임플란트를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가 와 있었어요. 콜로플라스트하고 그때는 AMS라는 회사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기구도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가 한국에서 온 애인데 이거 나중에 뭐 더 배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미국에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에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기구회사 영업사원들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수술을 하는 의사가 많아지면 자기네들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돕겠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럴듯하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이 회사들의 영업사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 의사인지 잘 몰랐던 거지 저한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그런 차이조차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어머, 내가 미국 가면 트레이닝 해준대라고 오해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이제 제가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한국에서도 이 수술이 많았어요. 네. 그때도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번째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배울 수가 없었어요. 수술을 그때 많이 하시는 선생님 계셨는데 그 부분한테 수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수술 한 케이스를 보는데 3천만 원의 비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비용을 한 케이스에. 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쓸 돈이 있으면 아마 제가 미국을 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여전히도 그런 우리나라 경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비슷해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비슷한데 내 기술, 마이 프레셔스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소중한 것 절대 안 알려줄 거야. 내 아들이 아닌 이상 그쵸, 안 알려줄 공유 안 거야. 하죠.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문화라고 봐요. 저는 서로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걸 절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 이게 발전하지 못한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오랫동안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환경이니까 한국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을 가야 되겠구나. 그 수술이 처음 개발된 나라가 미국이었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됐었고 그래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우여곡절이 시작부터 상당하신데 전문의를 따고 한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어느 모아놓고. 정도 돌도 벌었고 사실 제 필드에서는 유명해졌었어요. 진짜요? 네, 수술도 많이 하고 뭐 환자를 많이 보니까 약 처방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약간 좀 이름이 알려질 만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도 막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때 미국행을 택했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을 가겠다라고 했던 거죠.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집사람 덕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제가 미국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말리죠. 반대하고 말렸어요. 말리죠. 저희 교수님들도 뭐 네가 그걸 가 그냥 일해 한국에서 그냥 해 그러셨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뭐 못한다. 그리고 제가 안 듣는 데서는 서로 안 될 거다라고 내기하고 그리고 정말 가깝고 친했던 저한테 한국에서의 그 확대 수술할 때 저한테 수술도 지도해 줬었고 멘토였던 형은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송별회 비슷한 자리에서 술 이제 좀 많이 마시고 솔직한 진실 토크할 타임이 오니까 형이 솔직히 말해봐 너 놀러 가는 거지. 한 번씩은 다들 그런 꿈을 꾸잖아요. 의사들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 너무도 휴학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도 경제적인 상황도 그랬고 쉬지를 못했어요. 휴학을 안 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남자 의사들은 인턴 이후부터 한 해라도 쉬면은 군대 바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레지던트 때 군 면제를 받았어요.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왜 환자가 돼본 경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환자이기도 하고 그때도 심한 환자였죠. 그래서 군 면제를 받고 나니까 친구들 군대 가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숨 돌릴 시간에 저는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쉬러 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선 충분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죠. 의사의 삶을 아는 형들은. 그 정도로 별로 정신적인, 심리적인 서포트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래 가자 하고 자기도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저도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둘 다 이제 미국을 간 거죠. 다 포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말 그대로 다 놔두고 번 돈도 얼마 없는데 사실은 좀 모아놓은 돈 있긴 했지만 뭐 아니 뭘 믿고 그렇게 가냐고. 진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수술 잘 하니까 사실은 내가 잘 하니까 가서 그리고 나는 나이가 젊으니까 망할 거면 빨리 망하자. 나이 들어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수술 그래도 좀 괜찮게 하니까 취직할 때는 있을 거야. 갔다 오면. 실제로 있었고 언제 가냐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몸이 가벼웠기 때문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한국에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뭔가 가진 게 있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저도. 근데 그럴만하네요. 없잖아요. 뭐 저는 뭐 배경도 없고 한국에 그렇다고 뭔가 제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재산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관리해야 될 게 있지도 않고 그냥 부평초처럼 그냥 떠돌이 삶을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막 했고 아이도 없고 가자. 그게 갈 수가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 있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오래 있게 됐지만 여튼 대체로들 의사들이 그때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30대 초중반 넘어서면은 다들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쵸? 아이가 있고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편 운이 좋았죠. 그리고 처의 삼촌 댁이 이제 그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베이스로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갈 수가 있었던 거기도 해요. 전혀 연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비빌 언덕은 좀 있었네요. 미국 트레이닝을 떠난 그 시점에서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갔어요. 그렇죠? 그 시점이 그건 거죠. 미국 학회에서 지금 임플란트 제조사 직원이 도와줄게 연락해. 아니에요. 그 시점인가요? 그거에서 한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1년 반 사이에 제가 그냥 놀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때 임플란트 왜 아까 800불 주고 들었다는 그 강의에서 4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분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모두 다 자기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언제든지 나한테 이메일 하거나 내 핸드폰 여기 슬라이드 있는 번호로 연락해. 그럼 내가 너 트레이닝 해줄게 혹은 도와줄게 라고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각기 이메일을 계속 보내요. 스토커처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답장 없는 이메일을 계속 보내죠. 답장이 안 왔어요? 아무도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한 명, 브라이언 크리스티나라는 의사한테 답장이 왔는데 그것도 중간에 끊겨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 의사가 아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짜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북한은 아는데 남한은 몰라요. 그랬는데 누군지 노바디니까 누군지 알고 초청을 받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 의사들이 그렇게 트레이닝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의사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트레이닝비를 줘요. 회사에서요? 네, 그러니까 기구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해준 의사에게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을 해요. 뭐 합당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 의사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저는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까 몸이 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이 기구를 수술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기구를 판매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팔 테니까 그쵸. 미국 회사랑 연관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수술을 배워서 오면 자기네 기구를 써줄 테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맞다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딜이라는 거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부탁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기구 회사에게. 다른 지원은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난 내 돈 내서 내가 갈 테니까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미국 회사만 연결만 좀 해줘. 당시에 한국에는 현재까지도 이제 이 임플란트 제조사는 큰 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당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네. 다른 회사가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부탁을 했더니 이 회사 이제 한국 직원이 네 원장님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렇게 당연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사장한테까지 확답을 받았어요. 이메일로. 확답 받고 뭐 그거 다 했으니까 그럼 하겠지.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보통
누가 약속을 하면 지키는 거였거든요. 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 그만두고 미국 갔죠. 어. 갔는데 연락이 안 되네. 한국 그 기구상에. 네,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에 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 결국 전화를 받더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어머, 죄송하다는 진짜. 거야. 아, 욕 나온다 진짜. 아니 내가 당신들 약속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올 수가 물론 니들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처외삼촌 되시는 분이 한 그때 당시 25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의 그 뉴욕 주의 주 회계사였어요. 일종의.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 커넥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2주 지난 뒤부터는 계속 알아봐 주셨어요. 혹시나 이 수술하는 비뇨기과 의사를 연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왜냐면 거기가 뉴저지였고 뭐 뉴욕 그러니까 맨하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다는 병원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이 수술하는 의사는 없는 거예요. 조카 사이 혹시 로봇 수술하는 거 볼래? 뭐 전립선 수술하는 거 볼래? 한국에서도 많이 받고 저는 그거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한 2주 넘어가니까 이제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요. 누구의? 그쪽 가족들이 이제 저를 특히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 혼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게 뭐한 짓인가. 저한테 측은해서 그런지 골프라도 배우고 가. 골프라도 배우면 한국 가서 골프를 하지. 골프라도 배워가야지. 뭐라도 남겨서 가야지. 아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골프를 안 쳤었거든요. 지금도 안 치지만 아무튼 너무 눈치 보이니까 너무 식충이 같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랬는데 저도 이제 계속 알아봤지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거의 마음에 포기를 하고 지금도 제 그 파일에 그때 이제 그래 돌아가서 다시 취직하면 되니까 자동차 여행이나 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계획했던 그 자동차 동부 여행 계획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차를 어디로 렌트하고 뭐를 보고 이게 쭉 있거든요. 동부 북부에 시작해가지고 남부 키웨스트까지 내려가는 남쪽 끝까지. 그래서 이제 다 세워놓고 그래 마음을 접자라고 거의 하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야 그 전에 그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그때 학회 가서 들었던 그 왜 수술할 때 필요하다는 그 기구나 사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그래 그런 게 있었지 그래 뭐 그거나 하자. 왜냐면 한국에서는 못 사니까 그 기구를. 그래서 그 기구 회사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기구가 뭐였냐면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수술이 어려워지면 그때만 쓰는 특별한 기구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면 수술을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집요해. 그러면 거기다가 부탁을 해보면 안 될까? 그 생각을 이제 그제서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 그랬는데 전화로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영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 영어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편하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의 표정도 읽고 입도 보고 하지만 전화로 하면은 정말 훨씬 힘들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지는데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헬로우 하고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를 한 자리에서 제가 사실 내가 한국에서 왔고 내가 이 수술 너무 보고 싶어서 왔는데 볼 수가 없었다. 한 케이스만 볼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그 기계를 학회에서 봤었다. 아까 AU에 가서 이제 그 기구를 얘기한 걸 들은 거예요. 아까 800불짜리 내고. 그러니까 800불 내고 들은 강의 중에 이 기구를 사라. 이 기구가 수술 힘들 때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이해한 거예요. 한국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주사제 쓰고 뭐 이래가지고 해면차 딱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할 때 쓰는 기구니까 이거는 꼭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오케이 왜 come over to my office 그러니까 내 사무실로 와봐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됐다 야 이거 됐다 한 달 반 동안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진짜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때는 그랬겠네요, 한국에서는 진짜. 괜찮게 살았거든요. 아유. 근데 미국 가니까 말 그대로 홈리스더라고요. 아휴. 돈도 별로 없지. 그리고 애들이 옷을 안 가지고 갔으니까 미국에 가서도 항상 아울렛 가서 이렇게 되게 저렴한 옷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그 철산촌 지하에서 저희가 그 차에서 물건 내려서 실는데 그 동네 주민이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저 거지들이 왜 여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아니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 떳떳한 직업에 내가 한 번도 어디 가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미국 가서 이게 뭐하는 내가 홈리스인가 하고 있다가 이제 홈리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래 좋아 가자라고 한 거예요. 잡아야지. 뉴저지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오피스가 필라델피아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뉴저지랑 필라델피아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부산에 한 좀 더 멀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기 남해까지 거리 정도 돼요. 거제도까지 한 4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저희 삼촌 차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오피스를 오니까 저는 그냥 무슨 기구 파는 회사일 줄 알았어요. 근데 개인 비뇨기과 오피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그 선생님 오피스 주소를 갔더니 단독 주택이에요. 한국식으로 치면 단독 주택인데 닥터 무어빌 유롤로지 오피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뇨기과 우와. 선생님이신 거예요. 오. 이분이 본인이 비뇨기과 의사인데 이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개발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그거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여기네. 어머 이게 뭐야? 여기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흥분한 상태로 거기에 와. 가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번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될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영어 표현에 money talks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돈은 이야기를 한다. 이게 돈이 이야기를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면 해결이 된다. 돈이 사실은 그 사람들 움직이는 중요한 모티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자리에서 좋아 내가 당신 기구 세트 2개 살게. 아까 어렵다는 기구 있잖아요. 그 세트 2개 살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세트가 얼마였냐면 한 5,000불 가까이 했었어요. 5,000불. 5,000불 조금 넘는 것도 있었고 세트가 처음 나온 세트가 있었고 오리지널이 있었고 어드밴스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돼 하는데 저한테 내가 둘 다 살게라고 한 거예요. 플렉스 했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미화로 10,000불 가까운 돈이었거든요. 9,800불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그걸 카드가 뭐 제 카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돈을 내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카드는 안 돼 또. 그래서 있어봐. 하나로 몇 천만 원인 거죠? 하나로 한 1,000만 원, 1,200~300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있어봐라고 하고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근처 은행 가서 카드로 한 10대 번 꽂아가지고 현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현금 10,000불을 찾아가지고 다시 내려가요. 그 다음 날 내려가서 현금을 주고 샀어요. 세트 2개를. 나중에 안 거지만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계좌에 1,000불 이상 있으면 너 부자네라고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현금으로. 그치. 세금 계산서도 안 끊는 카드보다 현금이죠. 10,000불 가까운 돈은 큰 돈이더라고요. 거기서도. 와. 그래서 그렇게 사고 나니까 자 이제 같이 얘기할까 하면서 이제 앉아서 친절해졌어.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어디다 어떻게 가고 싶니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수술은 네가 수술을 잘 배우려면 트림 라인이 중요하다. 트림 라인이 뭐냐면 사실 자동차 생산하는 라인 있잖아요. 공장의 생산 라인을 트림 라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처럼 마치 일정하게 잘 찍어내는 수술을 아주 부드럽게 자기가 잘 체계화해서 순서대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수술을 봐야 돼. 말 그대로 수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수술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 뉴저지 있지? 뉴저지 주변에는 누가 있으니까 이 사람만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아니 나는 누구든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아. 입장이 또 바뀐 거죠. 그래서 그래? 라고 하더니 진짜 전국에 연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어려운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이 기구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술이 많아야 되고 혹은 수술에서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 잘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맵인 거죠. 진짜. 제가 하는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분야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사이드인지 누가 이너서클인지 밖에서는 몰라요. 저희들끼리는 알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운이 좋았죠. 그래서 찾아갔어. 그때 이제 앉은 자리에 제 앞에서 딱 진짜 한 책상이 되게 작았어요. 오피스에 앉은 자리에서 전화를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전화를 고맙네요. 돌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든 가겠다고 하니까 진짜 어디든 연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지. 연락을 받은 사람이 그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트레이닝을 오라고 했던 날짜들이 잡혔던 곳이 지금은 제가 파파라고 부르는 닥터 윌슨이셨죠. 닥터 윌슨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팜스프링스라고 캘리포니아 LA 옆에 있는 데예요. 그쪽으로 오라 해서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됐었죠. 그래서 제 트레이닝은 일반적인 트레이닝하고 많이 달랐어요. 보통은 이걸 배우는 게 이것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도제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 일반적인 의사들의 트레이닝은 도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이 하시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 선생님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선생님의 진료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술을 배우겠다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컬렉터 비슷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닥터 윌슨에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인데 닥터 윌슨 이전에 사실 연락했었는데 까였거든요. 먼저 연락을 했었군요. 예전에 이메일 보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필드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 당시에 저는 뭐 노바디였으니까 그리고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큰 선생님께는 왜 그 납작 엎드리는 맞아요. 저희가 그게 있거든요. 네, 네. 노인 공경, 뭐 네. 혹은 어르신은 공경해야 맞아요. 되니까 예를 갖추죠. 쉽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갔었는데 운이 굉장히 좋았죠. 왜냐하면 정말 이 수술에 대해서 정통한 거에 더해서 수술을 잘 하는 것과 수술을 잘 가르쳐 주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잘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 의사들이 수술을 잘 하고 나면 수술을 잘 가르쳐 주는 거는 스스로를 훈련하기도 해야 되고 또 타고나는 자질도 필요해요. 그래야 될 이유도 있어야 되고 이분은 이제 다 갖춰진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운이 좋았죠. 진짜 간절하면 네. 이루어지나 봐요, 정말.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도 생생해요. 뉴저지에서 직항이 없어요. 팜스프링스까지. 그래서 미국 내지만 가는데 12시간 걸렸거든요. 12시간 걸려서 가야지 그래도. 갔죠. 그리고 수술 이제 3케이스 보고 닥터 윌슨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집 구경시켜주고 정말? 그다음에 같이 샌드위치 먹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트레이닝이 시작됐었죠. 그분께 받은 거예요? 그분 한 분께? 선생님 수술을 파파 수술을 제일 많이 받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아까 그 닥터 무어빌이 이제 네네네. 여러 군데 연락해줬다 했잖아요. 그 여러 군데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도 가고 뭐 뉴욕도 가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을 그러면 오가면서 계속 아니요 거기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수술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호텔에서 제일 저렴한 데로 가가지고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수술 있으면 짠 가가지고 이제 부자네. 그 생활을 다 가능하네. 그때 당시에 프라이스 라인이라는 그런 앱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앱이 아니고 지금 프로그램이지. 그때는 역경매, 비딩, 호텔을 우리가 보통 호텔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 중에 선택을 하잖아요. 반대야. 그럼요? 제가 가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렴하게 써도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너 일로 와. 이렇게 호텔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걸리면 가야 되네 걸로. 걸리면 가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홈리스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여인 수가 뭐 모텔이 결코 나쁘지 않구나 그때 많이 느꼈죠.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잘 체험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옆에 이제 동반자가 집사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은 너무 미안했죠. 왜냐하면 둘이 그렇게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야 됐었으니까.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갈 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누가? 못 갈까봐 아. 제가 못 갈까봐 혹은 이 사람 눈에 벗어나면 안 가르쳐 줄까봐 아. 수술 안 보여줄까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리석었지만 네. 미국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으니까 아. 제가 트레이닝을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지금. 아, 근데 그렇게 인식하실 만큼 그 전에 너무 힘들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간절하기도 했고 고생을 너무 하셨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했던 거는 힘들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매달렸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그래요. 그때 갈 때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보통인데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삐딱선 탄다 그랬잖아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진짜 어디 안 되나 한번 보자. 니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안 되는 거면 다 가서 못 배우고 오게? 그럼 우리나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어 그럼? 아니야 나는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죠. 뭘 믿고? 그래서 그럼 망하면 뭐 빨리 망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진짜 일이 처음부터 술술 풀리면 그만큼 간절함이 줄어들긴 해요. 정말. 저는 왜 대학 다닐 때 형편이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잘 사는 애들 너무 부러웠어요. 걔네들은 집도 그냥 턱턱 얻어주고 차도 그냥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나 수월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표정 너무 짠했어 지금.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요. 제가 본 그 친구들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의과대학 다닐 때 괜찮았는데 집이 괜찮았는데 의사 생활 안 하는 친구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의사 생활 안 해요. 의사 생활은 사실 편안한 생활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뭐 돈 잘 버니까 괜찮지 않겠어?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모든 일은 다 대가가 있죠. 그래서 이게 편안한 삶은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고민 없이 살기에는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걸 못 배웠어요. 적당히 포기할 수 있었으면 저도 지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아집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지기도 싫었고 원래도 되게 경쟁심이 강하거든요. 이 수술하는 의사들은 특히나 이런 성향이 강해요.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프리마돈나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수술 잘하는 애들 보면 특성이 비슷해요. 운전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과정이 있으니까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머리 들이밀고 끝까지 이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도 단순히 트레이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한국 돌아가서 제가 다시 여기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연락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어떻게든 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됐던 거예요. 저는 진짜 납작 엎드려서 배웠어요. 정말. 근데 이제 한국적인 개념이 그때 통하는구나.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교육이 나쁘지 않았구나. 통하는구나 생각했던 게 그렇게 트레이닝 받으러 갈 때 저는 선물을 항상 준비했거든요. 빈손으로 못 뭔가 가고. 뭔가 한국적인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도자기에서 나오는 금박이 된 우리나라 그 도자기를 선물해서 갔었고 준비해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차이나 그러니까 뼈 가루가 들어간 그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왜냐하면은 영국보다도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뼈가루 함량이 높대요. 그래가지고 더 튼튼하고 더 뭐 예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었고 몰랐어요. 하지만 예뻐 보이니까 들고 갔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괜찮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미국적인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너를 내 가까운 사람으로 대접하는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집 데코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집에 어떤 것이 데코레이션이 돼 있느냐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때 아시안 그러니까 한국적인 그 사람이 한국적인 건 모르지 대부분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가 있는 게 집의 품격을 높여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들보다 선생님들 사모님들의 관심을 샀네. 그렇게 이제 친해진 경우들이 많았죠. 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되게 좋은 친구인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럼 그렇게 트레이닝 받으려고 미국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쉬운 수술을 보는 거였으면 아마 한 3달 정도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이란 게 쉬운 경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케이스가 준비돼야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전에 확대 수술을 해보면서 저는 수술로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트레이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수술이라는 거가 뭔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거는 쉬운 케이스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케이스도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거 대부분 잘 모르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수술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케이스는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하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어렵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그냥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케이스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그 수술을 하는 걸 볼 테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른 의사들도 더 만나고 싶었고.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또 그런 수술이 생길 때까지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들고 잘한다고 했던 잘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케이스를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버티고 계속.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가까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벌었던 돈 다 쓰고 한국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진정한 빚쟁이 저 빚지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구나. 그럼 기본이지. 네,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6개월간을 그렇게 있게 돼요. 그럼 6개월 동안 한 몇 건 정도 보셨어요? 사례를? 6개월 동안 혹은 수술 건수를 이제 보고 배운 게 40케이스 4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났던 선생님이 그때 8분 정도? 8분. 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이 수술을 배울 때 한 사람한테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전 세계 어디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선생님을 배우는 거니까 수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달랐잖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여러 선생님을 만난 거 달랐고 다행히도 그걸 제가 짠 게 아니고 제가 짠 부분도 있지만 닥터 무어빌도 짜줬고 닥터 윌슨이 그때 짜주셨어요. 짜준다는 건 소개를 더 해주셨다는 말씀이세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고맙네. 그래서 닥터 윌슨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가 얼굴도 마른 버즘도 펴가지고 이렇게 좀 옷도 후줄근하고 막 되게 안 돼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닥터 윌슨은 대단한 트레이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걸 건드려야지 얘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팜스프링스라는 동네는 미국에서도 상당한 부촌이에요. 대단한 부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지금 앱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CEO들이 거기 집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거기는 골프 코스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골프 코스 내에 아예 집을 지어가지고 땅을 분양해서 거기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게 할 수 있고 그런 곳들은 게이티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출입문이 있는 커뮤니티라고 저희가 불러요. 외부하고 단절돼 있어요. 그 출입문이 없으면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인스펙션해요. 누구 소개받고 왔어? 안녕? 너는 못 들어가. 소개 없으면 안 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시큐리티 다 있고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따로 사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아주 프라이빗하기로 유명한 그런 골프 코스 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집에서 다 검색해봤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골프 코스 아놀드 파마라고 아세요? 들어봤는데요. 골프 선수? 전설적인 골퍼잖아요. 아놀드 파마가 설계한 그 골프 코스예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미시즈 파머, 아놀드 파머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직도 거기 오세요. 집이 있어요. 골프 코스에 들어가면 클럽하우스랑 이런 데가 다 제일 낮은 곳에 있어요. 시작은. 그런데 집이 이제 골프 코스를 따라서 이제 점점 높아져요. 코스를 타서 올라가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끝이 있고 요렇게 다시 내려와요. 그럼 가격이 점점 높여진다고 보면 돼요.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땅의 가격이 더 비싸요. 땅이 더 크고 그리고 뷰도 좋으니까. 파파의 집이
파판의 집이 위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제일 좋은 로케이션이고 집이 들어갔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머 어떻게 이렇게 좋아. 이건 정말 그래 내가 이 수술 배우기로 한 건 잘했어. 파파잖아요, 파파. 파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배우길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갈 때는 집사람을 데려갔죠. 내가 배우려고 한 게 틀리지 않았어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닥터 윌슨은 이제 얘가 어디서 인스피레이션을 줘야 되는구나, 어디서 영감을 줘야 되겠구나, 어디서 자극해야 되겠구나 잘 아셨죠. 그게 맞아, 난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죠. 아휴 이거 드라마 작가를 해야 될까봐 내가. 아이고. 근데 그러면 6개월 만에 그렇게 배워서 한국에 오시고 나서 바로 개원하신 거예요? 아니요, 빚 갚아야죠. 왜냐하면 가서 이제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거기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구할 수 없는 기구들을 사야 되잖아요. 아까 잠시 얘기했었지만 또 이게 또 비싸요. 뭔가 똑같은 거라도 의료 기구들은 다 비싸. 똑같은 쇳덩인데 더 비싸고, 똑같은 드라이버도 더 비싸고. 다 사야 돼요? 용도가 다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수술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수술을 안 할 거면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한 케이스라도 하려면 모든 기구가 필요해. 맞거든요. 그 한 케이스 들어간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긴 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에는 저는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누가 서포트해 줄 거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도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그 기구 회사들이랑 사이도 당연히 돌아가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좋을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신뢰하지 않을 거고. 그렇죠. 믿을 수 없지. 아무도 믿을 수 없어가 그때 시작됐죠. 그래서 모든 걸 내 힘으로 준비하겠어. 두고 봐라 이놈들. 그러면서 이제 고생이다 고생이야.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면은 편해요. 포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다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잔뜩 지고. 한국 들어갈 때. 네, 잔뜩 지고. 나 근데 궁금한 게 그 아까 죄송합니다 했던 한국의 기구상하고는 연락하세요? 그럼요. 왜냐면 회사가 두 군데고 거기에 써야 되니까. 진짜. 절대 사과 안 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 환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저는 써야 되잖아요, 기구를. 근데 사과를 안 해도 왜 그렇게 됐는지는 듣고 싶은데,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사연이 있겠죠. 무슨 상황이 발생했겠죠. 이러이러할 거라고 추측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들어와서 제가 이제 빚 갚고 어디 취직해가지고 한 8개월 빚 갚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은 제가 괜찮게 했었어요. 그래서 빚 갚을 정도는 돼요. 금방 빚 갚고, 그래서 이제 대출로 병원을 새로 이제 개원을 했는데 그렇게 처음 시작하니까 기존에 수술하시던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새싹 밟기를 시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이 수술을 하는 사람이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한테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을 잘라야지. 싹을 잘라야죠. 그래서 새싹 밟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에 은근히 그런 견제가 많아요. 보건소에 민원 들어가고 되게 독특한 형태의 이런 저런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지금 추정해 보는 건, 당시에 그 기구상은 공급을 하고 있던 병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원장님에게는 제 트레이닝을 도와주면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구상 입장에서는 이미 확실한 판매처를 확실하지 않은 놈에게 무게의 경중을 다뤘겠죠. 그리고 가능성의 경중을 다루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겠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확인한 건 아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죠.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게 의사든 뭐든 간에 힘을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상대를 제압하거나 억누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수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내 분야에서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수술을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수술을 잘하면 괜찮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의 바탕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방금도 이제 너무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드라마를 겪고 살지 않거든요. 의사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식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바뀌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미국 가서 아까 전에 트레이닝 받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어 실력으로 그 지적 능력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지적 능력이 좋아도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아래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어를 잘 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잘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 닥터 윌스 만났을 때 말고 두 번째 닥터 윌스 만났을 때 파파가 저한테 너 영어를 꿈꿨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영어가 바뀌었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미국에 계시면서 워낙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한 80개 국가에서 수술을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 만났으니까 영어를 쓰는 이제 제1 언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활용하는 쓰는 사람들을 봤으니까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꿈을 이제 꾸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꿈을 꾸면서 영어로 사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한국 사람처럼 그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상.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언어학자 사피로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영화로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외계 인류와 외계인과 만나는 건데 이제 거기 언어학자가 주요한 역할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그 외계 언어로 꿈을 꾸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옛날처럼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저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그때는 한국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고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인지하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가 사실은 애들한테 그렇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지금은 저는 해요. 꿈을 꾸는 정도로 해버리면 더 이상 옛날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다시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영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면 트레이닝을 못 받을까 봐. 전 되게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가 되게 주요한 감정 중에 하나니까 되게 이제 그때 절박했었죠. 그렇게 사고가 바뀌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다르게 돼버린 거죠. 뭐. 한국 그 의료 종사자들과는 섞이기가 참 힘들겠네요. 그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한번 닥터 윌슨이 이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닥터 윌슨이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수술하거나 이런 걸 좀 봐주셨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것도 얘기 듣고 저한테 필요했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했던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의사로서 사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살면 제대로 사는 걸까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닥터 윌슨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최소한 전 그렇게 믿어요. 귀찮아하시긴 해도. 근데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son, 너는 아일랜드에 사는구나. 섬에 사는구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업적인 견지에서 전문적인 영역 견지에서 제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고하는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환자를 보는 형태, 말 그대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해를 서로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죠. 네. 너 왜 그렇게 외국인 진료를 주로 봐? 너 왜 환자를 많이 안 보고? 너 왜 뭘 안 하고? 너 왜 뭘 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이제는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일랜드에 살면 사실은 의사 박성훈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외 학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외 학술 활동을 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는 개인 병원 원장이잖아요. 그냥 개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너는 돈이나 벌어.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왜 내가 개인 병원에 있다고 해서 내가 공부하면 안 돼? 나 AU에 가서 공부해보니까 재밌던데. 그리고 뭐 안 된다고 하는데 배워서 환자들한테 더 좋은 거 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환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줘. 네가 그렇게 잘해도. 그래서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그래. 환자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 최소한. 나는 내가 떳떳한 거 알잖아. 난 내가 부끄럽지 않잖아. 난 할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삐딱선 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처럼 삐딱한 애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이 삐딱하다는 거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 중에 의료 선진국이라는 데들은 개원이 대학병원 교수 이런 이분법적 분류를 점점 없애가고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양쪽 다 알기 때문에 연구도 하고 환자도 많이 보고 그리고 실제 상업적인 면도 고려하고 학술적인 면도 고려하고 다 볼 수 있어야 온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사회인으로서도 그렇고 한 명의 뭐 의사로서도 그렇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제가 초청을 받더라고요. 그게 다행히도 미국이었고 뭐 독일이었고 영국이었고 그랬죠. 한국을 제외한. 한국에서는 별로. 그래서 제 진료의 절반은 서울 밖에 있다. 다른 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많은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근데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이제 뭐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실제로는 해외에서 저는 더 이제 일이 더 많죠. 해외에서도 진료를 보세요? 진료는 아니고요. 이제 학회 활동이죠. 학술 활동이고 뭐 수술을 뭐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회 발표를 한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제 삶의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동료 집단이잖아요. 제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는 해외에 있는 거죠.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네. 앞서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걸 공유 안 하려고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 고생을 해서 알아왔잖아요. 수술에 그렇죠.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혹시 한국에서 공유하시는지 제자를 키우시는지 교육에 앞장서시는지. 처음에 그런 생각 1도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고 내가 그 천신만고 끝에 배울 수 있었고 내가 쓴 돈이 얼마고 내가 쓴 시간이 얼마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저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닥터 윌슨이 한국에 오셨었다 그랬잖아요. 주기적으로 오셨었는데 제가 초청을 해서 파파가 이제 보시더니 영어로는 kick one's ass, 누구의 엉덩이를 걷어차다. 신나게 혼난 거죠. 닥터 윌슨이랑은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해외 학회에 가면은 그분 항상 와 계시니까 묵는 호텔도 이제 따라가게 되고 막 그랬었으니까 제가 쫄쫄 따라다녔으니까 계속 잔소리해요.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 진짜 그러면은 발전을 못한다고. 너 무슨 불독도 아니고 우리 집에 불독 키우거든요. 봐봐라고. 우리 집 불독이랑 똑같다고 하는 짓이. 왜 니 혼자 그거 가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크지를 못한다고. 성장을 못한다고. 아니 그거 내가 크는 건 뭔 상관이에요. 제가 또 쉽게 얘기를 안 듣기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딱 꼈어요. 그렇게. 1년 반, 2년 지나고 나서 좋아. 최소한 내가 해외에 있는 의사들은 가르쳐 줄게요. 그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해외 트레이닝을 시작하긴 했었어요. 2년 있다가.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진 않았던 거죠. 저는. 근데 트레이닝을 하라. 그게 첫 번째 주문이었고 두 번째가 그와 동시에 학술 활동을 해라. 아카데믹한 활동을 해라. 왜 내가 논문 써야 돼요? 싫어요. 전 논문 쓰기 싫어서 대학병원 안 남았는데 왜요? 그랬더니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너는 개원한 사람이고 프라이빗 프랙티스 있기 때문에 네가 과학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은 너 나처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닥터 윌슨이 제가 자기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처럼 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다른 의사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명성이라는 거를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하라니까 저렇게 되려면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등 떠밀리듯이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제가 논문 쓰는 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고 논문을 위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을 못 봐요. 실제로. 그래서 논문을 써야 돼요. 제가 관심 없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야.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었기 때문에 배웠던 수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닥터 윌슨이 그 교정도 봐주시고 몇 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점점 생기기도 재미가 있기도 한 거예요.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학회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서 제가 제 수술하는 걸 발표를 하면 야, 나 너 수술하는 거 보고 싶어라고 나중에 발표 끝나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연락도 와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당했던 대접이 있잖아요. 무시당했던 거. 네. 연락 안 받아준 거. 그렇죠. 그게 싫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끔 저도 너무 귀찮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트레이닝도 이제 해본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어머나 이것 때문에 나한테 트레이닝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수술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배워요. 제가 집도라고 수술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수술방에 함부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나가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수술할 때 수술하는 의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장소 그 시간에서는 그 사람이 모든 가장 높은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 상황을 계속 매일매일 겪는 거예요. 거의 계속 수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대체로 자뻑에 빠져요. 사실은 자뻑이 있는 사람들이 서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고인 거지. 내가 최고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못 서요. 그러네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어떻게 보면은 훼손하는 거잖아요. 칼을 들고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무한한 자신감이 바탕되지 있어야지. 않으면 거기 섰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아유,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식은땀 흘리고 손 벌벌 떠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안 돼. 예, 산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자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가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그거는 자기의 눈을 가려버리는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수술하는 과정이 다 맞고 다 옳다고 착각하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초반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그게 동력이 돼서 시작해야 되지만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고인물은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나 혼자 계속 수술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처음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합병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때 필요한 거는 트레이닝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술기에 올랐다면 제 트레이닝이 독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의사들이 수술을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배운 게 아니고 수술을 배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수술의 장단점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건 다 가져와서 뭉쳐서 수술을 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술들은 없거든요. 당연히 제 수술도 완벽하지 않았죠. 불필요한 과정도 있고 해야 되는 과정도 빠져 있었고. 근데 저는 매일매일 숨쉬듯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세 운동, 골프 같은 거 치면 왜 누가 봐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내가 내 수술을 비디오를 보잖아요. 찍어놓고. 그래도 인지를 못해요. 나한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쩝쩝거리면서 소리 내면서 밥 먹는 거 나는 잘 모르잖아요. 상대가 알지.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친구의 이익을 바라지 않았어요. 제 이익을 바랬지. 하지만 처음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팍팍 하라니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근데 해보니까 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우더라고요. 너 그 과정을 왜 하니? 너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너 그건 어떻게 해서 이랬어?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과정은 왜 필요하고 그럼 왜 안 해도 되고 배우고 내가 있어. 이거 왜 하고 있었지 내가 이거 왜 안 했지? 다른 사람 보면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다른 사람이 기구 쓰는데 왜 안 해? 수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아주 순수하고 퓨어한 질문을 해요. 맞아요. 어린아이처럼. 수술을 많이 본 사람들은 수준 높은 질문을 해요. 야, 너 이거는 왜 해? 은근하게. 깜짝 놀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통하니까 수술이 발전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던 거였고 닥터 윌슨의 경우 가르쳤던 제자가 3,000명이 넘어요. 전 세계 다양한 나라들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을 잘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옹졸하게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그런 바보짓 안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사실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도 좋겠지만 배우는 사람이 좋으라고 트레이닝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제 이익이 없는데 제가 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시스템화돼 있어요. 트레이닝을 해주면 돈을 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이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수술을 더 객관화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공개 비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제가 이래서 인터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약간 그 사람만의 어떤 생각? 그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을 들으면서 약간 머릿속에 확 딱 불이 켜지는 듯한 그런 의견들을 막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나 지금이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나도 한국 사람인가 봐. 내 걸 내어주기 싫어요. 내 걸 알려주면 저 사람이 내 좋은 장점을 흡수해서 더 치고 나갈 것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공유 안 하는 사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그 말씀에서 내 걸 내어주고 저 사람의 장점을 내가 받는다면 혹은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더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성장하고 저 사람도 성장하는 거네. 이게 윈윈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그렇게 자기 수술을 내 보여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뭐 빨가벗고 내보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 비판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말로 전달할 수도 없는 것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최소한 그런 자리에 한 번씩은 나가야 돼요. 수술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수술이 발전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레지던트도 보고 다른 과도 보고 마취과 선생도 보고 수술을 계속 평가받는 거예요. 사실은 서전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객관화가 되잖아요. 대학병원은 그런 기회가 그래도 있어요. 있는 편이에요.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개인 병원에서는 그런 기회가 제한이 돼요. 안타깝게도. 그거를 아무도 안 보니까 아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스스로 목을 매다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제가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좀 지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더 이상 눈을 감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갔던 건데 한국에서 저는 거의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에 발전해가는 방향이 거기다가 제가 또 아웃사이더잖아요. 삐딱선 타는 애다 보니까 수술의 형태가 매우 달라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뭐 국소 마취라든가 음경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보면은 저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청을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해요. 급진적인 기술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양에 잘 알려지지 이제는 알려졌지만 동양에 어떻게 보면 개인 병원에 있는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수술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그게 괜찮은가? 우리한테 한번 알려줘봐봐. 그래서 이번 달 말에 키엘 독일 키엘에 이제 그 마스터스 클래스가 있거든요. 음경 임플란트 마스터스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 이제 3명 중에 1명이에요. 제 연자가. 제 강의 제목을 줬는데 뭐 Future of IPP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의 미래 혹은 현실 무엇인가 뭐 이게 제목이었어요. 국소 마취를 제목을 하는 직접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더라고요. 그 강의는. 근데 뭐야 봤더니 국소 마취는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의 현재인가 미래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그래? 저도 몰랐으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니까 몰라요. 근데 그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년 됐고 이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도 놀랄 게 많고 배울 게 많아요. 다른 나라 가보면 그렇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학 기술은 계속 너무나도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계속 그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논문 듣고 학회 발표하고 발표하는 거 듣고 비판당하고 비판해보고 그러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뒤처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아까 세계 정상에 있는 몇 명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는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조금 기다리면 저절로 내려가죠. 치고 올라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있으면 흘러가요.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손에 비판받고. 손에 뭔가를 잡으려면 일단 가지고 있는 건 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 제가 바보 아닌 이상 그렇게 힘들게 배우는데 그냥 가르쳐 주는 건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닥터 윌슨도 그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닥터 윌슨도 처음 이 수술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브렌틀리 스캇이 개발하고 2년 뒤에 가서 배운 양반이에요. 닥터 윌슨이 처음 이 수술 시작했을 때 미국 상황이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이었대요. 자기 진료실 반경 20마일 혹은 30마일, 300마일 이내에 있는 의사는 안 가르쳐줘. 그런 식이었대요. 자기들끼리만. 경쟁자들을 안 키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닥터 윌슨은 누구나 다 가르쳐준 거예요. 닥터 윌슨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중에 이제 후에 비뇨기과 교수가 되셨었지만 개인 병원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다 안 가르쳐주고 다 자기 거 이러고 있는데 닥터 윌슨은 누구에게나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 의사들에게. 그러면서 독보적으로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남부 아칸소주 사람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남자들이 비슷해요. 실제 억양도 비슷해요. 아칸소는 약간 대구 말이랑 사투리랑 억양도 비슷해. 근데 세월이 아주 오랜 지난 다음 최근에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너랑 같았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에서 여전히 트레이닝 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경우도 많고 잘 오지도 않고 문의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저는 그것도 하나 또 배웠네요. 사실 후배 양성 혹은 교육을 시킨다는 건 나는 놓고 이 후배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도 도움이 돼야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참 아마 이게 제가 이유를 찾아야 됐었던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 병원에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처럼 교육의 의무가 없어요. 대학병원은 진료, 교육, 연구의 의무가 있어요. 교수들에게는. 저는 없어요. 저는 진료의 의무밖에 없어요. 사실. 진료를 안 하면 그냥 망하면 되니까. 근데 진료를 잘 하려면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진료, 연구, 교육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의학에는. 그 세 가지가 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지만 진료를 잘할 수가 있어요. 진료를 잘해야지만 연구를 잘할 수 있고 연구를 잘해야지만 교육을 잘할 수 있고 교육을 잘해야 진료랑 연구를 잘할 수 있고 이게 다 뭉쳐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아니까 필요하니까 한 거였어요. 그럼 교육은 나한테 왜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죠.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저한테 이익이 없는데 제가 할 이유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방식도 약간 다르고 하는 것도 약간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왔다 간 친구들이 자꾸 다시 오겠다는데 왜 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받아줘. 와요. 다시 오는데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한 번 오면은 자꾸 오겠다 가려고 그래서 아유 정말 재미지네요.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사다난할 수 있는가. 네, 한편으로는 정말 그 고난의 시기를 겪었을 때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사들의 삶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소재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좀 다른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어떻게 재미있는 거리가 될 거예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의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저 의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아니까 이 사과보단 요 사과가 예쁘네. 이 사과보단 요 사과가 덜하네. 그러면 뭐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어떤 한 특정한 의사의 삶을 한번 해부해서 정보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 삶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딱히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청취자들께서 들어보시면은 의사의 삶이란 게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면 다른 의사들의 삶도 눈에 보이기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일반적인 삶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었는데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어떤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의 위장일 수도 있다. 지나놓고 보니까 역경이 놀라운 축복이더라. 근데 이게 딱 원장님, 그러니까 선생님께 해당되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 지난한 고된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의 박성훈이 있었겠느냐는 거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왜 대학 다닐 때 그 부유한 집 친구들이 부러웠다 했잖아요. 저는 제가 그랬으면 절대 노력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항상 뭐 있으면은 뭐 누구한테 특히 달라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제가 저 스스로가 만약에 어린 시절 인격이 그렇게 형성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부탁할 데가 없었고 도와달라 할 수가 없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게 꼭 내일 좋은 건 아니고 맞아요. 오늘 나쁜 게 꼭 내일 나쁜 건 맞아요. 아니더라. 그래서 닥터 윌슨한테서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되게 징징댔거든요. 힘들어 죽겠어. 나뭐저 아니 예를 갖춰야지 징징대면 어떡하냐고. 처음에 좀 불쌍하게 생각하다 나중에 되게 아이고. 귀찮아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그랬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영어 표현으로는 레몬을 누가 던져주면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몬이 먹을 수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니까. 그러면 그 레몬 줬다고 불평불만하고 투정하고 있지 말고 나가서 레몬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든가 팔든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 노력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과대학 다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단 주어진 삶이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보다 더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큰 결핍을 겪어보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위치가 좋았다 나쁘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도 많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한테 미국 트레이닝이 사실은 삶의 변곡점이 됐던 이유가 감사라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겪었어야지 제가 감사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근데 아마 이런 삶을 사는 게 선생님만은 아닐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의사를 꿈꾸는 혹은 지금 역경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동력이 돼서 이겨냈으면 좋겠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들었잖아요. 저는 모든 환자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봐요. 모든 환자들 역시 맞아요. 질환이라는 것을 역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질환이라는 게 물론 의미 없이 그냥 고통만 주는 질환도 있지만 세상에 꼭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옥 같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녹음된 거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저희 선생님 개인 병원 얘기도 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